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사이 미국 지수는 장 초반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하더니 이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결국은 강보합권에서 3대 지수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날 상승의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연준의 의사록 공개였었는데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살펴보겠지만 연준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점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번에 발표된 의사록에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도 시장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유가도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98달러까지 WTI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부담 요인을 다소 완화시켜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금리가 다시 2.9%로 오르고 달러 가치, 달러 인덱스가 107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달러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달러 대비 상대 통화들, 다른 통화들은 지속적인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화도 마찬가지고요. 원화도 마찬가지고 유로화도 거의 20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내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미국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 통화 가치 때문에 이 기업 실적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포트폴리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좀 심도 깊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시황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7월 6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들은 모두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의 주요 지수들은 등락을 거듭했었는데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연준의 물가 상승을 잡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인되자 반등했습니다. 이후 상승폭 줄여서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 지수 흐름 살펴보시면 다우지수는 0.23% 올라 31,037선에서 마무리됐고요. S&P 500 지수는 0.36% 올랐고 나스닥 역시 0.35%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반등을 이끌어낸 주 요인인 미국 6월 FOMC 의사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무려 90번이나 언급됐는데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위기의식이 드러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연준은 의사록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전념할 것이라는 의사를 확고히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통화정책 강화가 당분간 경제 둔화를 일으키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다시 2%로 낮추는 것이 완전 고용 달성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즉, 앞으로도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지난 6월 FOMC 회의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7월에도 50 혹은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10개 sek터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 섹터와 유틸리티 섹터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이 각각 1%대로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1.49% 올랐고 아마존은 0.73% 올랐고 테슬라는 0.57% 하락 마감했습니다. 각 종목별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오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마라톤 오일이 2.4% 하락했고요. 코노코필립스, 할리버튼, 엑소모빌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이 식품 배달업체인 그럽허브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우버와 도어대시의 주가가 각각 4%, 7% 이상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이 계약을 통해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에 식품 배달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애틀랜틱 에쿼티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는 소식에 6% 이상 하락했습니다. 인재 유출과 재무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고요. 목표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은 54달러가 제시됐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도 하락했는데요. 바클레이즈에서 목표 주가를 275달러에서 170달러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종전 목표 주가보다 100달러 넘게 낮춘 것이고요. 현재 주가보다도 낮습니다.
넷플릭스는 2분기 가입자 수가 200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즈 측은 이보다 더 많은 280만 명의 감소를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아는 오늘 장에서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올해 세웠던 2만 5천 대 인도 목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번 분기 리비아 내 생산 대수와 인도 대수 역시 사측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루즈 관련주들은 오늘 급락했습니다. 노르웨이장 크루즈라인이 9%대, 로얄 캐리비안이 7%대, 카니발 역시 6%대 동반 급락했는데요. 이는 이전부터 제기됐던 2분기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배럴당 100달러가 붕괴된 국제유가는 오늘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 그리고 달러화 강세가 그 이유였는데요. 유로화 대비 달러화 강세폭은 현재 20년 내 최고치 수준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가능성으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도 여전한데요. 한편 노르웨이에서는 파업으로 석유 생산 차질이 빚어진 바 있지만 생산이 며칠 안에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역시도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때문에 현재 국제유가 배럴당 9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거의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와 강세 그리고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 가격 1,73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밤 새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여전히 뜨겁다 이건데요. 지난밤 사이 사실 여러 가지 의사록도 공개되고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되고 했어요. 여전히 뜨겁다는 이제 고용 지표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먼저 지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선정을 해봤는데요. 경기 침체 공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공개가 된 5월 구인 건수가 1,125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달에 1,168만 건 대비해서는 꽤 큰 감소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컨센서스였던 1,104만 건을 넘어서서 여전히 충분한 일자리가 있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5월에 미국에 지금 실직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595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구인자 1명당 약 한 1.9개의 일자리가 여전히 있는 셈이다. 역대 최고급의 그런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문별로는 이 제조업 부문에서의 구인 건수가 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지만요. 소매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레저 등의 분야에서 구인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 건수는 참고로 미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고용 지표 중에 하나로 좀 여겨지죠. 5월 실업률이 참고적으로 3.6%였는데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는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은 지난 2020년 2월 대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44만 명 정도 줄어서 여전히 구인 건수가 이 실직자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의 미스매치는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를 구하려고 하는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고용 시장이 좀 뜨겁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믿는 구석 아니겠습니까? 네. 고용 시장이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금리를 이렇게 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좀 버틸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고용 시장의 둔화 기미는 지금 전혀 눈에 띄고 있지 않은 걸까요? 그래도 뭐 그 속도 자체는, 그러니까 뜨거운 정도 자체는 좀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대퇴직이라고 얘기를 해서 Great Recession이 아니라 Great Resignation, 이런 이 단어가 2021년 초 정도부터 이제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즉 미국인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않고 퇴직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추세가 되겠고요. 근데 지금도 이 트렌드는 여전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치로 보더라도 5월에 감원율이 0.9%에 불과했다라고 하거든요. 팬데믹 이전의 최저치가 1.1%였음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무려 15개월 연속으로 팬데믹 이전 최저치를 경신하는 숫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크는 물론 지났겠지만은 여전히 고용시장의 상황이 뜨겁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직 사이트인 인디드에서도 퇴직률이 예전에는 100마일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트렌드는 90마일 정도로 속도는 조금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빠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인 구직 관련된 사이트, 그리고 직장과 관련된 사이트죠. 글래스도어 같은 경우에도 구인 수요가 여전히 뜨겁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은 둔화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글래스도어에서도 연준의 경기 하강 의지가 노골적이기 때문에 고용시장도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날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네. ADP 측에서 뭐 지표를 좀 보완한다고 당분간 보고서 안 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힌트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일단 금요일에 또 노동부 고용보고서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지 정확한 좀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은 속도는 다소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고용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라는 키워드인데요. 이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의사록을 통해서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자, 이날 연준 의사록은 물가 안정이 안 될 경우 더욱 강력한 정책을 사용하겠다는 이 내용을 담았는데요. 또 이미 침체 기미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기 둔화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의사록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이 됐는데요. 지난 6월 FOMC 당시 연준 위원들이 다음 미팅에서 추가적인 50bp 내지는 75bp의 인상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의사록에는 위원들은 더욱 강력한 긴축에도 경제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는 문구와 또 강력한 긴축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됐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이미 지난번 FOMC 당시에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50에서 75bp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고요. 또 그리고 최근 ECB 포럼에서는 긴축으로 인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이 알고 있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은 오히려 의사록 공개 이후 반등으로 화답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더욱더 강력한 긴축을 시사한 것이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금융 환경은 더 타이트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록 공개 이후 시장이 상승했던 이유는 뭘까요? 네, 물론 이제 이 후반부에 좀 상승 탄력을 잃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7월에 75bp 금리 인상한다라는 점은 우리도 뭐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에버코어 같은 기관에서는 6월 15일에도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파고에서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지금 경기 침체냐 인플레이션 완화냐 중에서 딜레마는 여전한 상황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겠다는 게 연준의 분명한 의지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소통에 나선 듯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번 의사록을 통해서는 일단은 소통이 그나마 좀 원활했다, 이런 정도로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시장 환경이 좀 바뀌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UBS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주가 다시 최근에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내년에는 이제 오히려 시장에서 금리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원자재 시장이 좀 냉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최근에 위험 심리가 돌아왔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즉 악재를 대부분 좀 소화한 과정에서 이제는 의사록을 좀 덜 민감하게 넘어갔다.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록에서 정말 강력한 긴축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반등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목표치 고수라는 키워드인데 리비안 사진이 보여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제2의 테슬라라고 기대를 많이 모았던 리비안의 주가가 모처럼 좀 급등을 했는데요. 양호한 2분기 실적 덕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점은 그동안의 사측의 목표치를 그대로 고수했다는 점에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리비안이 지난 2분기에 총 4,401대의 차량을 생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인도 대수는 4,467대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대비해서 생산 대수는 약 한 72% 정도 증가를 했고 인도는 거의 4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트렌드는 사측의 목표치에 부합하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사측에서 올해 25,000대 정도를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치가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이제 리비안이 5만 대를 목표치로 제시를 했다가 올해 3월 정도에 절반 정도로 하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또 2021년 말부터 전기 픽업 트럭과 SUV를 이 리비안이 생산해 오고 있죠. 6월 말까지 총 7,969대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자, 그러니까 리비안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거는 뭐 당신들이 25,000대 올해 생산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못 믿겠다고 했던 거였었는데 네. 사실 다시 한번 리비안이 아니다. 우리 이 정도 생산하고 인도한 거 보니까 올해 25,000대 가능할 것 같다. 이것을 재확인시켜주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2분기 실적, 리비안의 2분기 실적이 월가의 주요 기관들이 예상했던 수치에 비해서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RBC 같은 기관에서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도 77달러로 지금 주가 대비해서 2배 넘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약 한 3,500대 정도 인도인데 자신들이 이보다 높은 3,600대를 예상치로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4,400대 넘는 인도 대수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 레드번 같은 기관에서도 주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전망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에게 자신감 또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다라고 당초에 또 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또 본다면은 목표치를 그대로 고수한 점이 이 같은 또 기대치를 충족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가 더 필요할 것이냐? CFRA 같은 기관에서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간 생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공장 가동률을 더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또 조언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하반기에 지금 페이스를 뭐 유지하거나 좀 더 박차를 가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신뢰도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강달러 때문에 라는 키워드인데 이제 외환 시장 얘기 나오면 사실 투자자분들이 뭐 채널을 돌려버리는 너무 네. 어려운 얘기니까요. 우리 뭐 환율도 지금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강달러 때문에 이제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워낙 달러 강세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지난 어제였었죠. 1,310원을 넘기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번엔 유로달러 환율입니다. 자, 유로달러 환율이 1.02달러까지 하락했죠. 요즘 강달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몇몇 통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화가 심각한 약세 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밤 사이에도 달러 인덱스가 107을 돌파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유로화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 유로달러 환율은요 2002년 이래 20년 내 최저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들은 그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그럼 어디일까? 골드만삭스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그런 기업들을 몇 가지 꼽았는데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부킹홀딩스가 첫 번째였습니다. 서유럽 매출 비중이 79%로 가장 높았고요. 다시 말하자면 부킹홀딩스의 매출 가운데 79%는 유럽에서 돈을 벌어오는데 유로화가 약해지다 보니까 유럽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뉴몬트 마이닝이 73%로 높았고요. 이외에 눈에 띄는 기업들은 필립 모리스가 39%, 이베이가 30% 등으로 유럽 매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러셀 1000 지수에 포함된 이 기업들 가운데 서유럽과 북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50개의 기업을 추려냈고요. 그리고 이들 기업들의 수익률과 S&P 500 기업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올해는 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지수 대비해서 2.4%포인트가량 언더퍼폼한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주가도 언더퍼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물론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대비를 하긴 합니다만 완전한 대비는 좀 하기가 어렵죠. 현재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어닝 시즌은 사실 이거 외환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강달러로 인한 실적 타격이 현재 월가에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가장 유럽 매출이 높다고 언급된 부킹홀딩스에 대한 월가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환율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영업 활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환율 효과를 좀 뛰어넘을 만큼 사업을 잘 하면은 그게 큰 이슈가 되겠느냐 이런 인식인데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상황도 쉬이 넘길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 S&P 500 기업들의 경영진의 외환이라는 그 단어 언급 빈도도 실제로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은 지난 2019년 3분기 이후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들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트 이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 기업들의 약 한 35% 정도가 강달러의 타격을 받을 만큼 해외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기관에서는 강달러가 해외 구매자 입장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타격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부킹홀딩스처럼 해외여행과 관련한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의 좀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일단 달러 가치가 약 한 8에서 10% 상승할 때마다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1% 타격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역시 시장에서도 좀 감안을 하고 이제 기업들의 좀 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어닝 시즌에서도 이제 외환이라는 언급 얼마나 더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기업별로 다 차이는 많이 있을 겁니다. 외환 시장에 대한 커버를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업이익이 좋다면 사실 이런 외환 관련된 손실은 좀 상쇄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만 최근 들어서 S&P 500 기업들의 경영진들도 외환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번 어닝 시즌에도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봤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